저는 정혜란입니다. 올해 68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도박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때가 1985년이었나요? 아이들이 어려서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 아이가 있으니까요. 장남 민수가 이제 42인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꽤 잘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분식집 손님들한테도 늘 자랑하곤 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어. 어릴 때 공부 잘했거든. 그러면 단골 손님 박 아주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사장님도 좀 쉬셔야죠. 평생 일만 하시면 언제 본인 인생을 사세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애들만 잘 살면 됐다고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똑똑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도 다니고 능력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서연이는 친구들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편이 효자라서요. 이런 말을 할 때면 뿌듯하면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민수 도시락 싸고 손녀 민지 아침 해주고 빨래에 청소까지. 서연이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녀 민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라 그런지 할머니한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가정부가 살아. 할머니가 다 해줘서 엄마는 편해.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가정부라니. 내가 평생 키운 손녀가 나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다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참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분식집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면서 나름 존중받는 기분이었는데 집에 오면 투명인간 같았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안일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서연이는 내가 있으니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지 수학학원 상담 있는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손녀를 사랑하니까 마다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민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 동안 분식집에서 서서 일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예민하다고 하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해 여름이었어요. 민수 부부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집 지켜주시고 민지 학원 챙겨주시면 되겠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여행 한번 가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집에 두니까 정말 편해. 보모비 따로 들지도 않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올 수 있잖아.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보모비를 아낀다고요? 나를 고용된 보모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하고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아니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나중에 독립하려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계속 모시고 살기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난 4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남긴 빚더미 앞에서 절망했던 순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땀 흘렸던 날들,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고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데 결국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들 부부에게는 보모이고 나중에는 짐이 되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며칠 후 서연이가 외출한 사이 빨래를 정리하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대 위에 열려있는 노트북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남의 것을 들여다보는 성격은 아닌데 그만 시선이 가더라고요. 화면에는 이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요양원 상담 문의였죠. 내용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자유롭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구나.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이런 결말을 맞는구나 싶었어요. 민수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하면서도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연이가 포옹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민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 없어도 집안일은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 안 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어요. 내가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에 들렀어요. 단골 손님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가족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민수 부부가 여행을 간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손녀 민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죠. 1985년 29살의 나는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3살, 5살, 7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결심했어요. 아이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분식집을 시작할 때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준비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보내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버텼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마워하는 마음은 커녕 짐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전화로 그랬는데 할머니가 반찬 안 만들어 놨으면 배달시켜 먹으래요. 그 순간 뭔가 확 올라왔어요. 40년 동안 손수 만든 음식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분식집 수익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 시세가 상당한데요? 5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파실 거예요? 네, 팔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분식집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후배 해수기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죠. 해수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40년 동안 남위에서만 살았잖아. 해수기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랑 상의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것도 없어. 내 집, 내 가게야. 그 말이 맞았어요. 집도 가게도 모두 제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혼자서 읽어낸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은 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분식집도 해수기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죠. 민수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이미 짐을 다 쌌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빈집과 식탁 위에 놓인 편지만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민수야, 서연아, 그리고 민지야.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가정부가 아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새 주인에게 넘겨줬고 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민수가 제 핸드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20번도 넘게 전화가 왔죠.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집이 왜 이래요? 내가 판 거야. 내 집이니까. 엄마가 미쳤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라고요? 40년 동안 내가 벌어서 마련한 집에서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며느리 서연이도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농담은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민지도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민지는 부모가 키우는 거야. 나는 보모가 아니라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사귀었던 말을 드디어 해버린 거죠. 강릉 바닷가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1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분식집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박 아주머니와 김 아저씨, 그리고 몇 명이 더 왔죠. 사장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개수기한테 들었어요.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혜란이에요. 그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제 본인을 위해 사셔야죠. 박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다니.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체면이 구겨졌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죠. 엄마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내쫓은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를 불효자라고 했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서연이도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바닷가 근처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취미라는 걸 갖게 된 거죠. 손녀 민지가 한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바다를 보더니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할머니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손녀는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민지야, 할머니는 이제 정혜란으로 살고 있어.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으로.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바닷가를 산책할까, 독서 모임에 갈까, 아니면 새로운 요리를 배워볼까?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요. 어젯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썼어요. 평생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정혜란으로 살아간다. 68년 동안 참 길고 긴 여행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도 반짝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